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 당연히 유럽이나 북미일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3년 동안 완벽한 도시를 지필해온 캐나다의 유명 작가 이야기입니다. 12개 도시의 원고를 이미 마쳤고 출판 직전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휴가지로 택한 서울에서 일주일 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쓴 원고를 그 자리에서 전부 파쇄기에 넣어버린 겁니다. 도쿄도 뉴욕도 아닌 서울의 이것을 본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진짜 1위는 여기다. 도대체 그녀는 서울의 무엇에 미쳤던 걸까요? 전 세계 여행 작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다음에 서울 왔는데 서울이 압도적 1등이에요. 이 도시 뭔가 이상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이상해요. 청계천에 그냥 책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0명 도시가 맞나요?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다시 올리다가 결국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어요. 저는 클레어 폰테인, 캐나다 퀘벡 출신의 여행 작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째 한 권의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제는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그 도시들을 직접 발로 걷고 숨을 들이마시고 기록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후보 도시는 12개였습니다. 바르셀로나, 리스본, 멜버른, 교토, 암스테르담. 수년간의 취재와 자료조사 끝에 추려낸 도시들이었고 원고는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상태였어요. 서울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고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K-드라마, K-팝, 한류. 저에게 서울은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실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도시의 삶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걸 저는 직업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제 생각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가 서울 관련 영상을 밀어올리기 시작한 건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도 넘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상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젊은 외국인 커플이 서울 거리를 걷는 영상이었는데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전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도시, 압도적 1등, 다시 가고 싶다.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그 말들을 일단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늘 과장하거든요. 들뜬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거죠. 그런데 댓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과장이나 흥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주를 보내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이 더 좋았다는 사람. 유럽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서울만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도시는 없었다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걸렸습니다. 청계천에 책 읽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연출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읽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 그 옆으로 작은 책 상자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책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돗자리도 예약도 입장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읽고 있었어요. 10,000명이 사는 도시에서요.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연출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것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이상했어요. 누군가의 댓글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책에 넣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제가 틀렸다면 댓글 하나 남기고 돌아오면 그만이고 제가 맞다면 역시 과대 포장된 도시 하나를 걸러낸 셈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게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1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서울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구 1,000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하철 노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숫자가 도시의 온도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의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 눈이 맞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눈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아니, 컸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넓고 높고 조용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 특유의 소란함이 있잖아요. 카트 끄는 소리, 안내방송,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차분했어요. 처음 마주한 서울의 첫인상이 공항에서부터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유럽 여행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 중동에서 온 듯한 커플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요.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공항철도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까지. 요금표 앞에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9,000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달러.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직통으로 9달러입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항버스를 타면 편도 30달러가 넘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 패딩턴역까지 익스프레스를 타면 40파운드에 가까워요. 그런데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9달러. 저는 취재 노트를 꺼내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였어요. 매표소 앞에 서서 노선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말씀하셨다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바로 영어로 바꾸셨어요.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숙소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서랍에서 종이 지도를 꺼내셨어요. 형광펜으로 제가 타야 할 노선을 긋고 환승역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려야 할 역 이름 옆에 별표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접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공항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스마트폰 시대의 종이 지도에 형광펜이라니. 낡은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 한 장이 어떤 앱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취재 노트에 2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친절히 시스템인 나라. 공항철도 안으로 들어서자 좌석이 깔끔했습니다. 노선도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넓은 강, 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심의 스카이라인.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자리엔 캐리어를 무릎 사이에 끼운 서양인 여행자가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보고 있었고, 통로 건너편엔 가족으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예찰구를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고 계셨어요. 양손에 짐을 드신 채 계단을 오르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아무 말 없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자 그 남성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초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몽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주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항 요금, 종이지도, 열차 안의 정적, 계단 위에 10초. 서울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메모가 4줄이었어요. 비판 기사를 쓰러 온 사람치고는 이상한 방향으로 메모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인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숙소 주소를 보고 처음엔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데 양옆으로 낮은 담장이 이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나무 문패를 발견했어요. 숙소 이름이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로 조그맣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이 나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는데 한쪽에 장독대가 있었고 반대편엔 작은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방이 건물로 막힌 서울 도심에서 그 마당에서만큼은 하늘이 온전히 열려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짧은 영어로 인사를 건네시면서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 방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나무 대들보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결과색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10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대들보는 이미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께서 온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기가 흐르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얼마나 오래된 기술이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000년도 더 됐다고요? 1000년. 유럽에서 바닥 난방이 현대 건축의 혁신이라고 불리던 그 기술을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됐어요. 창호지 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흡수되는 느낌이었어요. 창호지가 빗소리를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깔린 침구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00년 된 나무 대들보, 창호지 문을 스치는 빗소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이 3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대도 없고 방은 좁고 낯선 나라의 낯선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메모한 것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공항요금, 종이지도, 계단 위엔 10초, 온돌, 100년 된 대들보, 비판 기사를 쓰러 온 사람의 첫날 메모라고 하기엔 내용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적으려고 펜을 들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은 아직 모르겠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와대 포장된 도시라고 단정 짓기엔 하루 만에 본 것들이 자꾸 그 판단을 방해했어요. 그렇다고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고 말하기도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아주 고르고 조용하게.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서 마당 쪽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나와 마당에 잠깐 섰어요.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도 마당은 깔끔했습니다. 장독대 위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에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침 드셨냐고 물으셨어요. 아직이라고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쟁반이 나왔어요. 흰죽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오신 거였어요. 저는 마당 한쪽 나무 의자에 앉아 그걸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새소리가 들렸어요. 서울 도심이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죽은 따뜻하고 담백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아직 뭐가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게 이번 취재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과는 조금 달라진 목적이었지만요. 경복궁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 때문이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막상 눈앞에서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현대식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 한가운데 600년 된 궁궐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주변의 고층 건물들이 오히려 궁궐을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매표소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의 구성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제 앞뒤로 들리는 언어만 4-5가지였어요. 가족 단위 서양인 관광객, 중동에서 온 듯한 커플, 배낭을 맨 동남아시아 여행자들. 서울이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줄을 서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 남짓이에요. 저는 지갑을 꺼내면서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료가 21유로입니다. 런던 타워는 30파운드가 넘어요. 600년 역사를 가진 궁궐의 입장료가 $2라는 건 가격 정책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국민 누구나, 그리고 세계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저는 취재 노트에 그 생각을 적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는데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양인 여성 2명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치마가 바람에 부풀어 오르자 서로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 입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궁궐 입구 주변으로 한복 대여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금발머리에 분홍빛 한복, 히잡 위에 걸친 옥색 저고리,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서양인 아버지의 남색 도포. 그 장면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 문화를 함께 즐기라는 열린 태도가 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수꾼이 보였어요. 정확하게는 파수꾼의 눈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이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어도, 아이가 손을 흔들어도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이었어요. 수백 년 전 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자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었어요. 찍는 것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파수꾼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보는 표정이었는데 그 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자는 파수꾼을 향해 뭔가 물어봤고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이 말해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궁궐이, 이 파수꾼이, 이 전통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 확신이 표정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섰어요. 돌바닥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 풍계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신하들이 도열했던 자리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의 크기와 비례가 만들어내는 압도감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뒤로는 인왕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광화문이 보이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축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사람들의 안목이 느껴졌어요.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공간을 설계한 겁니다. 향원정 연못 앞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연꽃잎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연못 난간에 기대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이 히잡을 두른 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서양인 옆에서요. 그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가짜의 방식으로 같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래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나오는 길에 다시 매표소 앞을 지났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어요. 새로 도착한 외국인 여행자들이 입장권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600년 된 궁궐을 $2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선택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취재 노트에 그날의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문화를 팔지 않는다. 나누고 있다. 비판 기사의 첫 단락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며 왔는데 궁궐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을 찾아간 건 오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안내판을 따라 걷는데 출구를 잘못 나왔어요. 분명히 2번 출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나온 건 4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켰는데 이번엔 방향이 반대로 표시됐어요. 저는 한동안 출구 앞에서 지도를 돌려가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청계천 가세요? 돌아보니 50배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쪽 골목으로 쭉 가면 바로 나온다고요.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전달됐어요.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은 그냥 웃으시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뭔가를 바라거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알려주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청계천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방에 건물이 있고 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생각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수면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 물가에 가까이 섰습니다. 발밑으로 돌바닥이 깔려 있었고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상자였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책 상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 여성,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그리고 할머니 한 분. 모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가 내렸어요. 찍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컨텐츠가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오후였고 누군가의 쉼이었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그게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의 작은 체구였는데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눈인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할머니와 나눈 말없는 인사였는데도요.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개천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눈이 커졌어요. 청계천은 원래 서울의 자연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이 끝난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이 개천 주변으로 판자촌이 들어섰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서울에서 청계천은 판자촌과 하수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였어요. 그 위로 고가도로가 놓였습니다. 개천은 사라졌고 도로가 됐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서울시가 그 고가도로를 걷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덮여있던 개천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2년여의 공사 끝에 2005년 청계천이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판자촌의 상징이었던 곳이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됐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물 아래 콘크리트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판자촌이 있었고 고가도로가 있었고 그걸 걷어내고 물을 살려냈다는 게,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영어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 둘이 책 상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억양의 영어였어요. 한 명이 책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다 읽어도 되는 거야? 다른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첫 번째 여성이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이었는데 그 여성은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냥 표지를 들여다보다가 책을 가슴에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읽지 못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취재 노트도 펼치지 않고 카메라도 꺼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비판 기사를 쓰러 온 사람이 취재는 안 하고 개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장소가 만들어내는 힘이었으니까요. 판자촌이었던 곳, 콘크리트로 덮였던 곳, 다시 살아난 곳, 그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걸어온 시간이 이 물소리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면서 할머니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할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 도시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드러내고 고치고 그 위에서 산다. 비판 기사의 첫 단락은 여전히 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한 건 즉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청계체천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맑아서 올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케이블카 승강장에 줄이 꽤 길었습니다. 앞뒤로 들리는 언어가 또 다양했어요. 영어, 일본어, 태국어로 들리는 말소리, 그리고 아랍어. 저는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뜬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소음의 총량이 낮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 인파면 훨씬 시끄러워야 정상인데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전망대에 섰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가 산을 품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산과 도시가 서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사이사이로 산줄기가 이어졌고 그 산줄기 사이로 또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어느 방향을 봐도 녹색이 보였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기엔 숨통이 너무 넓게 트여 있었어요. 옆에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식 영어였어요.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이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러게.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뉴욕이나 런던이랑은 완전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000만 명의 도시가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소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음이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는데 이번엔 환승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뿌듯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북촌에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걸음이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한옥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기와지붕이 층층이 쌓이듯 올라가 있었고 담장 너머로 나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안에서 들리는 언어가 또 다양했어요. 제 앞에서 걷는 커플은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골목 모퉁이에서 사진을 찍는 여성 그룹은 영어로 웃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가 한옥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기둥, 낮은 천장, 창호지를 닮은 반투명 조명,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리가 거의 찼는데 이야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마다 조용히 음료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 노트북을 펼친 젊은 여성,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중년 부부, 창밖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서양인 남성.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조용한 이유가 소음 규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소음을 만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였어요. 1,000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정적은 규칙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익선동으로 걸었습니다. 북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골목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북촌이 고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다면 익선동은 좀 더 생동감이 있었어요. 작은 식당들, 빈티지 소품 가게들, 그리고 한옥을 개조한 독특한 상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한옥이었어요. 오래된 골격 안에 새로운 내용물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간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창문 안으로 파스타를 먹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백 년 된 한옥 안에서 파스타를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색했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건물이 워낙 당당하게 한옥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도 공간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이 현재를 압도하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다보니 작은 뜰이 있는 가게였는데 그 뜰 안에 어르신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70은 넘어 보이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주변에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데 두 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기들의 골목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앉아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분이 젊었을 때 이 골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한옥들이 낡고 불편한 집이었을 때, 이 골목이 그냥 오래된 동네였을 때, 그 시간을 다 지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골목을 찾아오는 걸 보면서 두 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차마 들어가서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익선동을 빠져나오는 길에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펜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통과 현재가 싸우지 않는다. 그냥 같이 산다. 비판 기사를 쓰러 온 사람의 사흘째 메모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사흘을 걸었더니 발이 묵직했어요. 한옥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오는데 할머니께서 부엌 쪽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밥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늦게 들어온 손님에게 밥 걱정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잠시 후 방문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갖다 놓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자에게 보내야 할 초안 마감이 사흘 뒤였어요. 저는 빈 문서를 열고 커서가 깜빡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비판 기사의 첫 문장을 써야 했어요. 서울은 한류라는 포장지로 과대평가된 도시다. 그렇게 시작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고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다시 읽었어요. 공항철도 9,000원. 형광펜으로 그어진 종이 지도. 계단 위에 10조. 온돌. 100년 된 대들보. 2달러의 궁궐. 파수꾼의 눈빛. 손자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표정. 청계천 책상자. 말없이 눈인사를 나눈 할머니. 골목들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 한옥 안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메모가 16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쌓인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시 읽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단 한 줄도 비판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과대평가된 도시라는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메모장엔 그 반대의 것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00년 된 나무 대들보가 희미한 불빛 아래 어둡게 보였습니다. 바닥에서는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기준이 뭐였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3년째 그 주제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12개 도시를 골랐고
각 도시마다 기준을 적용했어요. 대중교통의 효율성, 문화유산의 접근성, 공공공간의 질, 시민들의 삶의 방식. 저는 그 기준들을 도시마다 꼼꼼하게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그 기준들을 하나씩 대보니까 이상하게도 전부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9달러. 노선은 촘촘하고 안내는 4개 국어로 되어 있고 환승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접근성, 600년 된 궁궐이 2달러에 열려 있었어요. 공공공간의 질, 청계천은 시민 누구나 돈 없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공원 안에는 무료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방식, 소음을 만들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들. 저는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다시 당겼습니다. 그리고 12개 도시의 원고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바르셀로나 챕터, 멜버른 챕터, 교토 챕터. 각 도시에서 제가 감탄했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서울과 비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감탄한 것들을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방식으로요. 저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196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흙길이었고 판자집이었고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지금 제가 사흘 동안 걸어다닌 서울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어요. 60년이었습니다. 불과 60년 만에 흙길에서 9달러짜리 공항철도가 됐고 판자촌이었던 청계천 옆에 책상자가 놓였어요. 이 도시를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차를 갖다 놓으신 할머니, 청계천 책상자 옆에서 책을 읽으시던 할머니, 익선동뜰에 막걸리를 앞에 두고 앉아 계시던 노부부.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이 바로 이 60년이었습니다. 흙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 위에 살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편집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썼어요. 책 구성 바꿔야 할 것 같아. 서울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마감이 사흘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설명은 돌아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흘 동안 제 눈으로 본 것들을 말로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바닥에 온기가 올라왔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서울의 소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1000만 명의 도시가 잠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국 전에 한 곳만 더 가야겠다고. 어디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계천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비행기는 오전 11시였고 공항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8시엔 숙소를 나서야 했습니다. 2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100년 된 집이 마지막 밤에도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 지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잠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었어요.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현관 앞에 감사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어로 쓰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영어로 썼습니다. 고맙다고. 이 집 덕분에 서울이 더 좋아졌다고. 골목을 빠져나와 청계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가 한산했어요. 가게들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도시의 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리가 이렇게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청계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새벽의 청계천은 낮과 달랐습니다. 관광객도 없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물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물가 돌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냉기가 느껴졌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노부부였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셨는데 두 분이 나란히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오신 것 같았어요. 두 분은 저를 보셨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걸음을 이어가셨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손을 잡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두 분이 살아온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생각했어요. 흑백 사진 속 흙길의 서울을 걸어온 분들이었을 겁니다.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 콘크리트가 덮이는 걸 보셨을 거고 그 콘크리트가 다시 거쳐 물이 흐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손을 잡고 청계천을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카메라를 꺼낼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문에 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책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책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표지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책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여기 돌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꺼내 읽을 거예요. 돈도 없이 예약도 없이 그냥 앉아서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잠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뒀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새벽 청계천 물가에 앉아서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공항철도 9달러, 종이지도, 온돌의 온기, 2달러의 궁궐, 파수꾼의 눈빛, 손자 손을 잡은 할아버지, 청계천 책상자, 말없는 눈인사, 익선동 골목의 노부부, 한옥안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60년 전 흙길의 사진, 그리고 지금 이 새벽 손을 잡고 걷는 두 분의 뒷모습. 저는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찾아다닌 게 무엇인지를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저는 그걸 도시의 조건에서 찾고 있었어요. 교통, 문화유산, 공공공간, 인프라.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진짜 찾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것. 낯선 사람에게 먼저 방향을 알려주는 것. 판자촌 위에 물을 되살려내는 것. 2달러로 600년 역사를 여는 것. 새벽 청계천을 손잡고 걷는 것. 그것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드리워진 가로등 불빛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캐나다는 한국보다 13시간이 미리니까 거기는 어젯밤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편집자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받았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야? 새벽에 책 바꿔야 해. 어떻게? 서울 넣어야 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챕터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뭘 본 거야? 저는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빛 아래서 수면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흐를 거였어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찾으러 다녔다. 서울은 후보에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 도시에서 내가 찾던 답을 만났다. 도시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새벽에 손을 잡고 청계천을 걷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게들이 하나씩 셔터를 올리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을 걸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거리였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공항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한강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 사이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책의 마지막 챕터는 서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이 도시를 후보에 넣지 않았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판하러 왔던 외국인이 결국 무릎을 꿇은 도시 서울. 그 서울을 만든 건 화려한 건물도 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흙길을 걸어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묵묵히 쌓아 올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